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황인찬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발목은 평소에도 자기 체중의 3배 이상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부상에 노출이 심합니다. 그중에서 발목 염좌는 일상생활에 흔하게 겪는 외상이라 병원 치료보다는 파스나 찜젤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발목 염좌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만성화되고 관절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광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이성현 교수와 함께 발목 염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발목 염좌는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질환이며 만성적으로 발목을 삐끗하는 발목 불안정증 환자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대의 기능 회복과 통증 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성현 교수와 함께 발목 염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발목 관절은 어떤 관절인지 그리고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모형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발목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아랫부분에서 체중을 온전히 떠받치는 중요한 관절입니다. 체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돼도 통증이나 불편감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크게 뼈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안쪽에 경골이 있고 바깥쪽에 비골 그리고 아래쪽에 거골이 떠받치고 있고요. 그 관절 안에는 연골로 쌓여져 있어서 관절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뼈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힘줄, 인대 그리고 근육들이 발목 주변에 있어서 발목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기능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발목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복잡하고 이러한 다양한 부분이 조화롭게 작동되어 안정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움직임을 가지게 됩니다. 네, 주변에서 발목 염좌란 말을 자주 듣는데요. 흔하게는 발목 삐었다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발목 염좌라는 건 무엇일까요? 결국 발목 염좌는 크게 보면 발목이 인대가 손상을 받아서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작게는 인대가 조금 다쳤을 수도 있고 크게 보면은 인대가 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삐었다 아니면 발목을 접질렀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부종과 걷기 힘든 그리고 통증을 주소로 이제 병원에 내원하게 됩니다. 발목 염좌가 인대가 손상되는 거라고 해주셨는데요. 주로 어떤 인대가 많이 다치게 되나요? 발목에는 중요한 인대가 안쪽 내측에 있고 그리고 바깥쪽 외측에 있는데 보통 저희가 발목을 접질릴 때 발목이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다치기 때문에 외측에 있는 인대가 잘 다치게 됩니다. 발목 외측에는 인대가 3개가 있는데요. 가장 앞쪽에 있는 정겁이 인대, 가운데 있는 종비 인대, 그리고 발목 뒤측에는 후겁이 인대가 있는데 앞쪽부터 순서대로 정겁이 인대, 그다음에 종비 인대가 잘 다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발목 염좌 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발목 염좌는 그 운동 손상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손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계단을 내려가거나 아니면 울퉁불퉁한 길을 가게 되는 등산을 한다거나 하는 상황에서도 쉽게 발목을 접질릴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궁금했는데요. 급성 발목 염좌, 이거 듣기만 해도 위험해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급성 발목 염좌라 하면 말 그대로 지금 다쳐서 증상이 일어난 손상이죠. 그래서 사실은 많이 부어 있고 통증도 심해서 걷기도 힘들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치료는 처음에 부종을 빼주고 통증을 좀 줄여주는 거에 초점을 두고 치료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프라이스라고 프로텍션, 기브스나 혹은 반깁스 등을 통해서 발목을 일단 보호를 해주고요. 발목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손상이 회복될 때까지 조금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아이스, 그래서 이제 냉찜질이나 그런 보조적인 물리치료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는 컴프레션, 혹은 압박을 통해서 부종을 빼주거나 통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엘리베이션, 다리를 심장보다 좀 높게 들고 있어서 부종 같은 것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초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급성 발목 염좌라고 하시면 인대가 끊어지는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접근은 필요하지 않나요? 급성 발목 염좌 안에 급성 인대 파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듣기에는 인대가 끊어졌으니까 이것을 이어서 수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꿰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외래를 방문할 때 인대가 끊어졌다고 들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들었다라고 오시면서 빨리 수술을 해달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발목 관절의 급성 인대 손상은 그 발목 관절의 인대는 대부분 관절막과 함께 가는 인대이기 때문에 혈행이 아주 좋고 자가 치유 능력이 좋아서 수술을 꼭 하지 않아도 대부분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스 원칙 하에서 발목을 좀 쉬어주고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성 발목 염좌, 이게 뼈가 부러진 것보다는 좀 기부스를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기부스는 얼마나 해야 되는 걸까요, 보통은? 네, 맞습니다. 급성 발목 염좌는 이제 염좌, 즉 손상 정도에 따라서 기부스를 하는 기간이 조금 다른데요. 만약에 발목 인대가 완전히 파열이 되지 않았다면 1, 2주간의 짧은 기부스 치료하고 그다음 재활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회복되고 만약에 인대가 전층 파열이 됐다고 한다면 2, 3주간의 석고 치료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도 보조기를 지속적으로 착용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 또 다르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발을 바닥에 디딜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일상으로의 복귀 시기도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일상으로 복귀라고 하면 내가 스스로 밥을 먹고 그냥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혹은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주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그냥 일상생활, 밥 먹고 그냥 좀 걷고. 네, 걷고 이 정도를 원하신다면 기부스나 혹은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내가 걸어도 통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에 따라서 일주일 만에 일상으로 복귀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2, 3주 안에 대부분 목발이나 보조기 없이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만약 이 복귀라는 게 힘든 일을 하는 직장으로 복귀 혹은 스포츠로 복귀라고 하면 그거보다 상위 단계 재활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회복을 한 다음에 복귀를 해야 재손상의 확률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성 발목 염좌가 정도가 심한 경우에도 비수술적인 치료로 충분히 다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발목은 안쪽과 바깥쪽 인대가 있고 바깥쪽 인대가 자주 손상되는 인대인데 3도 염좌, 즉 인대가 전층 다 파열이 됐다고 하더라도 인대 손상 정도가 탈구 정도의 심한 손상을 동반하거나 혹은 건혈골절 등의 뼈가 같이 부러지지 않는 그 정도의 심한 손상이 아니라면 일반인이라면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80%, 90% 이상 회복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운동선수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를 적절히 섞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발목 염좌가 보통 생기면 찜질이나 파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희 오프닝 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꼭 병원에 방문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발목 염좌가 경미하면 만약에 염좌는 있는데 인대 손상은 크지 않고 약간 다쳤거나 전층 파열이 아니라면 찜질이나 파스 정도의 치료만으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발목 염좌에서 인대가 얼만큼 손상이 되었는가 그 정도에 따라서 재활 치료나 프로토콜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염좌가 있으면은 내 인대 손상 정도나 혹은 올바른 재활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이 재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급성 발목 염좌가 반복되거나 혹은 이게 잘 낫지 않아서 생기는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성으로 가기 전에 미리 병원에서 정도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도를 확인하고 올바른 재활 치료를 통해서 제대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되면 증상이나 후유증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주변에 한번 크게 다친 후에 혹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다친 후에 계단을 내려갈 때 내가 좀 불안정성을 느끼거나 혹은 자주 빈다고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등산
등을 할 때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좀 삘 것 같은 느낌이나 실제로 삐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통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만성 불안정성은 급성 발목 염좌에서 비롯돼서 진행하는 병문으로 알려져 있고, 급성 발목 염좌의 20%에서 많게는 30%까지 만성으로 진행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은 다음과 같이 뭐 울퉁불퉁한 길이나 계단을 내려오거나 운동할 때 불편감, 지속적인 발목 접질름 같은 게 있고, 혹은 오래 걷거나 발목을 자주 썼을 때 외측 부분에 지속적인 통증이나 불편감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성 발목 불안정성, 이게 어디서부터 이 병으로 불릴 수 있는지 그 진단의 기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급성 염좌의 과거력이 있고 인대 손상의 과거력이 있을 때 신체 검진을 통해서 발목에 불안정성이 확인될 때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는데요. 진단 기준은 두 가지가 중요한데 환자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런 불안감, 그거를 저희는 기능적 불안정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기계적 불안정성, 정말로 발목이 인대가 문제가 있어서 흔들거리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의 그런 기능적인 불안감과 기계적인 불안감이 함께 있을 때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있다, 혹은 만성 염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기계적인 불안감을 측정할 때는 뭐 전문의가 손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하 엑스레이나 초음파 혹은 MRI 등을 통해서 인대 상태나 혹은 발목의 불안정성 정도를 측정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환자분의 심리 상태도 불안정하고 기계적인 결함도 있다고 했을 때는 수술이 꼭 필요한 병일까요? 만성 발목 불안정성에서 수술적 치료의 역할은 급성에 비교해서는 좀 큰 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들이 저한테 내원했을 때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있더라도 환자분이 만약에 제대로 된 재활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먼저 제대로 된 재활 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도 2달 혹은 3달 후에도 지속적으로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을 때 수술적 치료를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인대 불안정성이 있더라도 주변 힘줄이나 근육의 강화를 통해서 이를 극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을 하지 않고 본인이 느낄 때 불안정성이 회복될 수 있다면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수술이 시행될까요? 발목 인대 불안정성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는 인대를 봉합해주는 봉합 수술이 가장 보편적인 수술입니다. 하지만 인대가 조직이 충분치 않거나 퇴행이 심한 경우에는 재건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대 봉합술을 시행할 때 내시경 기구의 발달로 관절경을 통해서 최소 침습으로 하는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관절경적 최소 침습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인대를 봉합할 때 그 전에는 5cm 정도의 절개를 넣어서 인대를 직접 봉합해 줬다면, 최근에는 관절경으로 내시경을 통해서 인대를 보면서 2mm 정도의 작은 구멍 2-3개만 뚫어서 인대를 봉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논문에서, 그리고 제가 쓴 논문도 관절적 수술에 비해서 관절경적 수술이 결코 결과가 모자르지 않아서 많은 병원이나 혹은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관절경적 수술을 통해서 만성 발목 불안정성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러한 발목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무지해반증이나 혹은 관절염, 심지어는 골절 수술도 다음과 같은 최소 침습을 통해서 2mm 정도의 상처만 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전북 지역에서도 이런 최소 침습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적은 절개 부위 상처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발목을 한번 다친 이후에는 재활 운동이 꼭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성 발목 불안정성에는 기능적인 불안정성과 기계적인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저희 환자들한테 설명하는 거는, 기계적인 불안정성 수술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지만 기능적인 불안정성, 그것은 환자들이 직접 재활 운동이나 혹은 민첩 운동 등의
치료를 통해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술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재활 치료를 해야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장시간 불안함을 겪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수술 이후에 재활 운동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수술 이후의 재활 치료는 크게 3개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수술 후 3주간 이제 수술을 시행했으니까 걷는 연습부터 발목 움직임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 3주간은 목발 그리고 보행 연습 그리고 발목의 가동 범위 연습을 하게 되고요. 3주 이후부터 6주에서 8주까지는 근력 운동을 하게 됩니다. 아, 본격적으로 힘을 기르는 운동을 하는군요. 그리고 3주 후에는 목발을 떼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운동화를 신고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6주에서 8주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동의 복귀를 위해서 민첩 운동이나 균형 감각 운동, 더 나아가서 조깅 등의 운동을 하게 되고 3달에서 4달에 걸쳐서 천천히 스포츠로 복귀하게 됩니다. 재활 운동 물론 뭐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요. 어느 정도 하면 좋다 약간 그런 기준선도 있을까요? 저는 사실 환자들에게 매일 30분 이상 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만약에 너무 바쁘거나 혹은 재활에 시간을 투자할 여력이 없다면 일주일에 2번 이상 그리고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꼭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발목 재활 운동은 모든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치료를 받으면서 중간중간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재활 운동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뛰거나 아니면 근력 운동 이런 것만 재활 운동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에 서는 연습, 보행도 재활이기 때문에 급성 염좌든 만성 불안정성이 있어서 수술을 시행했든 손상 이후에 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불안정성이 있어서 균형 감각 운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증상이 없더라도 꾸준히 시행하면은 나중에 발목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평생 계속 해야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그냥 평생 해야 되는 운동의 일환으로 봐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재활 단계에서 환자분들이 이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라는 활동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저는 열심히 수술을 했지만 인대가 뼈에 완전히 붙는 시기는 12주 정도가 걸립니다. 좀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네. 그래서 보통 3주간은 보조기하고 목발 보행을 좀 공거나 하는 편인데 수술을 하고 나서 하나도 통증이 없어서 바로 운동화 신고 걷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봉합술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인대가 좋아지는 거지 사실 인대가 뼈에 완전히 붙는 시간은 2-3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재활 치료를 단계적인 재활 치료를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유행하는 맨발로 보행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맨발 걷기. 네. 사실 많은 족부족관제 의사들이 맨발 걷기를 추천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극이나 혹은 위험에 발이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에 특히 발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보조기나 혹은 꼭 신발 등을 착용하고 적절한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열심히 수술을 하셨는데 바로 1-2달 이내에 과격한 운동을 하는 환자분들 보면 마음이 좀 아프시겠어요. 네. 일상생활에서 발목 염좌를 관리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발석이라든가 아니면 안 좋은 발목으로 까치발 들기 혹은 우리 밸런스 보드 같은 운동 기구가 있거든요. 거기서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내가 염좌가 있을 상황에서 조금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내가 있는데 수술을 받은 형편이나 그런 시간은 안 되는 분들은 테이핑이나 간단한 보조기 등을 좀 착용하고 운동을 하시면 다시 재손상 혹은 지속적으로 손상받는 것을 조금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목 염좌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발목은 우리 몸의 가장 아래쪽에서 우리 몸의 체중을 온전히 떠받치는 관절입니다. 따라서 조금의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어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발목 손상에서 가장 흔한 손상은
발목 인대 손상입니다. 이러한 급성 염좌는 20에서 30%가 만성 발목 불안정성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러한 만성 발목 불안정성은 기능적 문제뿐만 아니라 추후에 퇴행성 관절염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면 주변의 족부적 관절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성윤 교수와 함께 발목 염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어드는 겨울철에는 체중이 증가하기 쉽습니다. 더구나 낮은 기온 때문에 근육이 수축하고 인대가 뻣뻣해지며 관절염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데요. 그래서 겨울철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 외에도 체온 유지를 위한 보온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꺼운 외투를 한 겹 입기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것이 좋고요. 특히 우리 몸의 체온을 3도가량 높여주는 목도리는 외출할 때 꼭 챙기면 좋겠죠.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